안녕하세요. 에스나 아카데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좀 기존의 이제 정비 사례 교육이나 교육 관련된 얘기가 다른 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뭐냐면 제가 의뢰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에스나인 아카 그러니까 외부 교육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주제는 뭐냐면 수입차 정비 해방일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목이 되게 웃기죠. 네, 일단은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제가 오늘 세미나 강연을 해야 될 주제를 수입차 정비 해방일지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이제 제목을 보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방일지라 정비 해방일지. 그래서 해방이라는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 해방이라는 게 뭐냐면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인데, 아마도 그런 걸 것 같아요. 많으신 이제 저희 이제 그 저를 이제 찾아와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 중에 업체 대표님들 보면은 수입차를 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저랑 연락을 자주 안 하시고 수입차를 이제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억압이지 않을까. 아, 수입차 해야 되는데, 야, 요즘 국산차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수입차를 해야겠다라는 억압 때문에 그런 게 아닌, 이게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해방을 해드리고자, 그러니까 걱정을 좀 줄이고, 해서 수입차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입차를 정비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트렌드는 어떤지, 그리고 수입차를 해야 된다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수입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냐면, 이 부분을 먼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시작점, 내가 샵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내 운영 방침은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 자동차 정비는 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면, 예전에 15년 전부터 이제 제가 처음에 혼자 하고 지금은 직원이 6명이지만은 혼자 하면서 지금까지 와 하면서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경영 철학은 어떠냐, 그리고 나의 그 경영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거냐라는 그 구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딱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 정비는요 연구직이 아닙니다. 자동차 서비스직입니다. 서비스고 그 관련된 종목은 자동차 정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라 하면은요 다양한 방법이 있죠. 물론 어떠한 물건을 파는 것도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내 기술을 접목시켜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진다 하면은, 저는 마트냐 아니면 병원이냐라는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트라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가 똑같게 할인 매장이나 일부 마트에 갔었을 때랑 똑같습니다. 진열된 상품을 어, 정말 맛있게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먹고 싶게 포장했을 때 우리가 사 먹잖아요. 같은 이제 음료수가 있더라도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진열하냐에 따라서 그 판매량이 달라지는 거죠. 또는 어떠한 마케팅을 통해서 최저가 전쟁, 뭐 지금 유명한 게 지금 당당치킨이죠. 프랜차이즈가 하는 치킨의 반값도 안 되는 금액에 치킨을 세일즈해서 폭풍적인 인기를 얻지만, 그 저가 정책을 통해서 치킨을 팔아도 수익은 난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마트를 통한 세일즈는 어떠한 그 깊은 기술보다는 내가 어떤 이런 컨셉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나의 가게 매출을 올리고, 그다음 전문성보다는 어떠한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어떠한 이제 상품을 팔고 오일을 팔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을 낮춰서 어떠한 가격적 메리트를 위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거겠지만, 병원은 달라요. 병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이제 그런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위내시경을 받았지만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싼 곳을 찾지가 않아요. 어디가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가서 나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식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병원을 모실 때는 잘하는 데를 찾지 여기가 싼 데를 찾지 않습니다. 적어도 뭐 물론 이제 어떤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들 뭐 저렴한 데를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잘하는 데가 싸면 가는 거지 못하는 데 싸다고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떠한 상품을 맛있게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처방을 해주고 진료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없고요. 과연 나는 어떠한 전략에 어떤 게 맞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입차를 함으로써 저는 제가 판단한 그리고 나에게 맞는 건 마켓이 아니라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 마케팅을 그리고 병원의 경영 전략을 선택을 했고 우리가 똑같이 병원이랑 똑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초진 기록이라고 해서 이름 성함 쓰고 어디가 아파서 이것도 잘하는 병원 가면은 되게 그런 그 고객을 처음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왔었을 때에 대한 상담이 되게 꼼꼼하고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카피라이팅 하면 되는데 저희도 접수를 받고 진찰 그러니까는 접수하고 대기가 되면 그 순서대로 진찰을 받고 진찰 진단만 해도 어쨌든 비용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도 어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기다리고 상담을 받으라도 다 그냥 나오진 않죠. 적어도 적게는 5,000원, 만원 우리가 진찰비를 내고 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뭣도 몰랐을 때 병원에서 어떻게 병원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5,000원 받고 어떻게 유지를 하지? 했는데 이게 제가 짧은 생각이었어요. 이 의료보험이라는 걸 적용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부담금만 내는 거지 그게 실제 병원에서 온 순수익은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진찰만 받고 와도 돈을 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왜 시간을 들여서 진단기를 꽂고 내가 그 공부한 전용 진단기에 대한 기술 또는 나의 노하우를 왜 공짜로 해줍니까? 돈을 받아야지. 그리고 치료. 그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나서는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하면 어떠한 부품을 교환을 한다든지 배선을 망가진 걸 이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단 진찰비와 별개 돈을 받고 치료를 하는 건 구분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거는 수입차뿐만 아니라 구산차를 하시는 업체 대표님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전용 진단기에 따른 커리큘럼대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점검하는 시간 자체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걸 꼭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컨셉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 하면은 뭘 해야겠습니까? 네. 내가 진짜 대표님이든 뭐 해당 어떠한 전문 뭐 메케닉이나 이제 부장급의 어떠한 전문 인력을 둔다 치면은 그 부분이 페이닥터처럼 의사가 돼야죠. 그리고 인력을 더 확충을 해서 간호사가 할 역할처럼 간호사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고, 그죠? 접수하거나 기본적으로 치과만 봐도 치위생사, 간호사라고 해서 너무 뭐 그런 뭐 되게 기술이 낮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딱 포인트적으로 치과로 따지고 보면은 스케일링 딱 하고 기본의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의사는 포인트만 찝어서 하고 간호사가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야죠. 네. 그러면 의사는 우리가 그냥 갑자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 의사 될 거야 의사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10년이라는 인턴부터 전문의까지에 대한 과정을 해온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비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뭐 경력 10년 됐다고 의사가 됩니까? 끝까지 자기 개발을 하고 적어도 못해도 우리가 의사처럼 공부를 안 해도 의사처럼 마케팅을 하려면 의사처럼 공부를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자기 개발을 투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잡일이나 이런 것들은 직원을 고용해서 해야 되고
대표님은 기술 공부와 경영 공부를 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전문성 있는 일이 우리 팀카본 아닙니까? 팀카본에 대한 부분은 디젤 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아마 수입차를 하게 될 경우는 제가 아마 그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저는 205, 204, 이제 205 나올 쯤 아니면 이제 222가 나올 쯤에 이제 정비 수입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거 차들은 오히려 조금 부족해요, 경험이.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왔고, 뭐 지금 물론 뭐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수입차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끝없는 자기 개발과 연구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보다 직원을 하나하나씩 늘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던 것도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장 접근하기 편한 건 커먼네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 디젤 수입차 디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안 된다고 치면은 BMW부터 시작을 해서 BMW 전문점, 벤츠 전문점부터 시작하면 되죠. 네. 어떠한 포인트,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수입차를 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조금 집중하면 되죠. 하체를 잘하고 하체 소리에 관련된 걸 잘한다. 그러면 수입차 하체 부품 뭐 부신 교환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범위를 놀려가면 돼요. 저도 커먼 네일을 했었고 실제 저는 인젝터 제가 직접 리빌트도 다 해왔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 저도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대표님들하고 비교하면 좀 손이 느리거나 까먹고 잘 버벅거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 베이스,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될 거냐에 대한 포인트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뭘 잘하지? 그럼 그것부터 해서 차종을 늘리면 돼요. 우리가 내과,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속이 좀 위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내과를 갔을 때 되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뭐였냐면 예약을 하지 않고 갔어요. 예약을 안 받는데요. 당일에는 와서 기다려야 된다는데 내과인데만 그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야, 이 한 가지 속을 보는 과고 내 위 장기 쪽만 보는 내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붐빌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굳이 다양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찰을 받고 나서 이제 예약을 받으려고 진찰을 받고 위 내시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하려고 이제 내시경 센터라는 곳을 또 따로 올라갔습니다. 내과는 4층이었고 내시경 센터는 10층이더라고요. 10층이 딱 올라갔는데 거기는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위내시경, 장내시경, 그 다음에 뭐 초음파 검사만 하는데 10층을 전체를 다 쓰는데 와, 시설이 너무 멋있고 거기도 예약을 하려니까 이틀 뒤에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틀 뒤에 그것도 딱 정해진 1시간 타임이 남은 거예요. 이미 예약이 그만큼 꽉 차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자동차 정비도 종합무술인처럼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을 한 이유는 왜냐, 하나만 잘해도 이렇게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다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 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사명이 있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뭐냐면 저는 추후에 교육자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취미생활 겸 그 다음에 나의 그런 기술 습득을 위해서 이제 좀 전반적인 메이커들을 다 하는데 그 와중에도 사실 이제 지금 일본 차들이라든지 미국 차들은 좀 배제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지금 벅차거든요. 뭐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기존의 포인트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문성을 갖고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수입차로 접목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식상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바라본 시선에 대해서 수입차와 국산차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비록 경력이 15년밖에 대표님들보다는 많이 적지만 유행하는 건 다 해봤습니다. 네. 제가 2005년도 때 정비 검사 산업기사 따로 있을 때거든요. 산업기사 따고 나서 모든 걸 다 마스터했다. 나는 이게 모든 게 난 다 전문가다라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가 이제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군대 들어가서 2007년도에 군대를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여기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땅에서 구름까지라는 책을 1편을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구름까지 1편 책을 제가 7번을 읽어봤습니다. 반복해서. 왜냐면 군대에서는 맨날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리고 그 군대에서 땅에서 구름까지 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포인트를 얻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스코프를 그때 시작을 해야겠다고 해서 했던 게 이제 플루케를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웨어리드라는 장비가 한참 이슈되고 스코프로서 그 처음 갑박갖고 있을 때여서 그때 웨어리드라는 스코프로 시작을 했고요. 스코프로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정말 진짜 오 이게 진짜 이렇게 책의 내용과 맞구나 해서 신나하고 있었을 때 커먼 네일이 이제 유행이 된다 해가지고 그때 한 2010년 되기 2009년 2010년쯤 때 이제 커먼 네일 리빌트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커먼 네일 인젝터를 한참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돈을 많이 까먹었죠.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다 아시겠지만 장비만 사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만 장비가 시작이더만요. 고품 사고 뭐 사고 하니까는 열심히 어쨌든 커먼 네일 때문에 돈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커먼 네일도 하고 그러다가 또 2013년도쯤에는 이제 마케팅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마케팅에 접목을 해서 뭔가 좀 이슈를 익히고 싶어서 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지를 통해서 또 이제 오일 케미컬들 물론 스코프든 커먼웰이든 그 다음에 비지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재밌는 거 스코프는 처음에 1000만원 대출했고요. 커먼웰은 처음에 3000만원 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지는 5000만원 대출해서 벌고 갚고 했던 겁니다. 단 뭐 제가 여유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비지를 통해서 이제 그 엔진오일 잔류 제거와 이제 비지 해보신 분들은 여기 대표님도 계실 건데 비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지막지해요. 비지를 하면 샵이 망한다 아니면 샵이 대박난다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엔 되게 센세이션 했거든요. 그 센세이션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껏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오일 교환 방법이라든지 오일 세일즈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지에 잘 적응해서 마케팅에 어느 정도 승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과 마케팅을 접목시켰던 게 그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비지와 흡사한 다른 이제 또 오일 교환 장비가 나와서 그 장비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남들보다 일찍 시작을 했어요. 한참 유행하기 전에. 그게 2013년도 12년도 때였으니까 13년도 것 같아요. 아마 되게 유튜브가 유행하기 전이죠. 그때 디젤차의 진실이라는 영상 3G로 또 되게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엔진오일 퍼포먼스라든지 흡기 클리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때 당시에 이제 한다고 하면은 고장난 차를 고치는 스트레스보다는 고장나기 전에 멀쩡한 걸 관리한다는 컨셉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하면서 아마 이제 수입차를 이제 와 오면서 그 중에 이제 공부를 좀 집중해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추자. 사실 이제 이 얘기 했던 게 제가 유튜브 처음에 디젤 진시했을 때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흡기 클리닝을 하면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기꾼 소리를 많이 듣고 저 새끼는 기술도 없는데 영업만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좀 기술 좀 더 보완을 해야겠구나 나도 기술 더 파야겠다 해서 수입차도 그때 동시에 다시 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뿌리 있게 계속 와왔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구나. 저는 그래서 수입차하고 국산차,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다 해봤다고 조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차 정비와 수입차 정비, 그러니까 국산차 정비를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가 있냐면, GDS가 나빴어요. 왜냐? 가장 첫 번째로 서비스 센터 납품용과 일반 센터 납품용을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센터 납품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센터 납품용의 GDS는요, 테스트 플랜이라는 게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고장 코드나 해당 증상이 있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상식선에서 차를 고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매연이 나온다라는 거 했을 때 그 매연이 나오는 조건에 내가 봐야 될 점검 트리가 5개냐, 경험에 따라서 7개냐, 10개냐에 따라서 그 고장을 고치든 못 고치든 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고장에 관련된 정형화된 서비스 플랜을 통해서 내가 A, B, C, D, E, F, G라는 거를 만들어주고 그거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A, B, C, D, E, F, G가 서비스 센터지만 내 마음대로 한다고 B, C, D, A, F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A, B를 모르고 B, C, D, E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제작사의 그 차의 제작 결함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난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일반 센터용 기준으로 정비를 했을 때는 되게 뭔가 체계화되어 있는 정비가 되기가 어려웠다. 그 체계화된 정비를 내가 해야 됐고, 그 체계화된 정비를 배우러 다녀서 했고, 배움의 그런 스승을 잘못 만날 경우에는 산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입차를 애시당초에 국산차를 안 해보고 수입차를 해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BMW는 잘 하겠는데 야 현대기아차 너무 어려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타사 메이커 일본 차도 그렇고 다 똑같겠죠. 근데 제가 일본 차나 미국 차는 정확하게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보통의 유럽 차대로 정식적으로 전용 장비를 쓰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고장 코드가 나오면 그 고장 코드에 따른 테스트 플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 트리가 순서로 딱딱딱딱딱 나오고요. 그러면 그 점검 트리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견적이라든지 아니면 부품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센터 출신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과거에는 전용 진단기를 썼냐 안 썼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요, 수입차 진단, 수입차 정비를 할 거면요, 범용 진단기를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전용 진단기를 먼저 사셔야 돼요. 전용 진단기를 사셔야 그 해당 메이커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그 해당 메이커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고장을 접근하는지에 대한 거를 경험을 해봐야 내가 그게 없어도 범용 진단기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 말에 공감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왜? 센터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론 다른 뭐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잘못 배운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산차 정비와 수입차 정비는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입차 진단기에 따른 이 로직대로만 진행하면 차를 수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범용 진단기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간혹 상황에 맞춰서 전용 진단기로 해서는 안 되는데 범용 진단기에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범용 진단기에서 어려운 게 전용 진단기에 해서 되는 게 있고, 또 범용 진단기가 아닌 또 다른 이제 그 BMW라고 치면 BMW만 되는 진단기가 있는데, 그 BMW 되는 진단기로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떠한 현상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 장비를 준비되어 있냐, 이거밖에 준비가 안 돼 있냐의 차이에 따라서 스킬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단기를 얼마만큼 내가 갖고 있고 경험을 해봤냐에 따라서 그 스킬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입차를 처음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그 내가 좋아하는
메이커 BMW다운 BMW부터 먼저 전용 진단기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파니까 저한테 궁금하시면 물어봐 주세요. 네. 자, 단적인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낙스 센서 분량, 우리가 디젤차 전문가들이니까 BMW에서 이제 F07 5GT 차량에 이제 요소수 관련된 고장 코드가 떴고요. 이게 낙서 센서 분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플랜이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얼마나 좋아요. 요즘 범용 장비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각각의 통신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봐도 이게 통신 분량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가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이미 시작점에 이 통신 관련된 고장을 고치는데 여기까지 한 발자국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차이라고 봐요. 자, 이 고장 코드를 보면은 SCR 시스템 효율 너무 낮음이 떠 있죠. 그 다음에 SCR 촉매 장치 뒤 낙스 센서 신호, 그 다음에 뭐 관성 주행에서 지수 사함의 편차가 너무 높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고장 코드가 뜬 시점이 있죠. 지금 보면은 11만 100km 때 떴고, 효율은 얘게 떴기 때문에 11만 300에 떴겠죠. 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자, 고장 코드에 따라서 테스트, 이거 이제 물론 GDS도 나오는 건 압니다. 근데 GDS는 내가 P 뭐뭐뭐 뜨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어떠한 조건이 고장 코드가 떴고, 고장 코드가 고장 코드가 무슨 거를 의미를 하는지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장 코드가 뜨면은 뭘 해야 되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나오면 점검 순서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따른 회로도와, 그 다음에 지금 고장 코드가 뜬 시스템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기능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이 정비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말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 플랜에서 내가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설명을 다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차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스 센서가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도 이상 올라와야 되고, 낙스 센서가 승인이 된다는 거가 표출이 돼야 이 낙스 센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점검을 실제 해보니까 지금 예열 단계,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리에서 RPM 막 올라가면서 2000rpm 올라가면서 시간 카운트가 돼요. 근데 이상한 게 뭐 뒤가 가열이 되는데 앞에가 가열이 안 되죠? 이상하죠. 보통은 앞에가 더 엔진하고 가까우니까 앞에가 더 뜨거워야 되고 뒤가 더 덜 뜨거우니까 뒤에까지 뜨거울 정도면 앞에가 더 뜨거웠겠죠. 그러면 150도가 이미 앞에가 넘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문제가 있죠. 불량 예상.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노직이 되는 거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역시나 다를까 낙스 값을 뒤에는 표출을 하는데 38ppm이 나오는데 앞에가 나오지가 않네. 뭐 이러면 뭐 배선 문제 아니면 뭐 센서 불량, 여기 다 나왔죠. 네, 그러면은 이 전원과 접지와 캔 하이로 통신을 찍어보면 좋겠죠. 전 다 찍어봅니다. 왜냐, 진단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해줘야죠. 센서 데이터에 대한 전용 진단기에 대한 테스트 플랜과 전원, 접지, 그 다음에 캔 하이로 나오는 걸 봐야겠죠. 그리고 센서 위치가 여기 있는 것도 다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해봤어요. 어차피 저는 이제 시간 대비 돈을 다 받으니까 낙스 센서 앞뒤를 스위칭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바뀌는지, 물론 배선 측정을 해볼 수도 있고 센서를 교환해 볼 수 있겠지만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해봅니다. 근데 역시나 다를까 증상이 앞에서 뒤로 바뀌었죠. 앞에가 정상되고 뒤가 불량됐죠. 그래서 센서가 불량이 확실하니까 낙스 센서의 파트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작업 시간, 실제 낙스 센서 교환을 할 때에는 6분 정도가 걸리고 36분 정도니까 시간당 뭐 99,000원이면 뭐 계산을 알아서 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환하고 나서는 어댑테이션하고 학습값 초기화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정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포출을 이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는 되게 체계적으로, 자, 최초 입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찰 상담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료한 거가 잘 수리가 됐는지 이제 마지막 진찰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과정 자체도 시간이 다 코스트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하게 고객한테 피드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 드린 비용을 받은 만큼 피드백을 고객한테 드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고 발표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복기를 해요. 복기라는 거 아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바둑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둑은 대국이 끝난 뒤에는 이제 그 대국, 내가 그 바둑 둔 대국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넣었던 걸 순서대로 다시 두어 보는 거, 그리고 승패 구애하지 않고 원래 그 상대편하고 같이 한대요. 그래서 그 복기를 통해서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 연구를 하고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력을 늘리는 게 좋다고 이미 바둑에서 알고 있고 다들 그래요. 복습이에요. 복습 여기 써야겠다. 복습. 네, 옛날부터 하는 전통이래요. 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정비하고 진단하면서 복습을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저는 복습을 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공부 후에 남에게 가르쳐주면은 더 학습이 좋대요. 자,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더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났대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멤버들한테 제가 강습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얘기를 꼭 또 해주고 싶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한 요 정도 더 낮은 레벨일 것 같긴 한데, 정비를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막 내가 이 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근데 이게 그 인내를 갖고 할 수 있어. 실패하더라도 아니야, 더 해볼게. 어쩔 때는 실패하면은요, 그냥 놔. 사장님, 나 이거 잡을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수리를 할 건데 시간을 내가 잡을 때까지 차 맡길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해요. 그러면 해줄 때까지 해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러면 진짜 한 달이든 두 달인 간에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놔요. 한 2, 3일 놔. 그냥 안 봐. 그러고 나서 다시 봐요. 그래서 그 고뇌와 과정 될 때까지 반복. 차 한 대 갖고 어쩔 때는 2주 3주, 물론 그렇게 따지면 경영학 쪽이나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안 되겠죠. 그 대신 저는 이 고뇌를 통해서 얻은 게 뭐였냐면, 저는 제 견적에는 5분에 20만원짜리 견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의 진단비는 캔 통신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진단비 100만원을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네. 이 100만원을 통해서 진단비가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2주도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내가 고뇌하고 연구한 만큼 저의 가치는 올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조금씩 공부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쩔 때 한번 뿅 깨우침이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또 고생을 해요. 아, 이거였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BM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의 어지간한 차들은, 물론 제가 다 잘한다고 하지만, 잘한다고 하진 않지만, 어지간한 고장은 제가 그래도 침착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실력은 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지금 마스터했다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래도 조금 친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고민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았다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노력해야 되고 지금도 공부해야 되고, 제가 또 아카데미아를 운영하면서 지금도 깨달음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뇌의 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새로운 자동차 정비 시장의 추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요즘 전문을 하고 있고 재밌어하고 전문을 하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 어떠한 부품을 교환을 할 때 모듈화가 됐잖아요. 그럼 그 모듈을 장착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장착을 했으면 컴퓨터 조립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이 케이스에다가 하드 끼고 랜 카드 끼고 그래픽 카드 끼고 램 끼고 뭐 CPU 끼고 뭐 파워 낀다고 해서 작동이 됩니까? 아니죠. 그걸 설치했으면 바이오스 셋업을 하고 바이오스 셋업을 하면서 하드에다 인스톨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픽 카드는 요즘 윈도우 10 이상부터는 자동 드라이버가 설치되지만 드라이버들을 다 잡아줘야죠. 그 다음에 그 드라이버를 잡아준 걸 구동이 잘 되는지 게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설정을 바꿔서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부품을 교환하면 프로그램하고 코딩은 다른 겁니다. 프로그래밍은 진짜 그 해당 모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딩이라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된 모듈이 이제 그 차에 맞는 옵션 값, 그러니까 어떤 차는 디젤이, 예를 들면 어떤 차는 BDC를 따지고 보면은 뭐 몇 년식의 디젤이고 그 다음에 바퀴는 뭐가 들어가 있고 4륜이냐 2륜이냐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다양한 옵션에 따른 코딩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차의 옵션 값, 뭐 예를 들면 센서 위치라든지 헤드라이트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 헤드라이트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코딩 값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댑테이션의 하스값 초기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건 에이다스도 똑같죠. 내가 이 전면 아래에 있는 그 장거리 레이더 모듈을 프로그램하고 코딩을 넣었다고 하면 그 위치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게 어댑테이션이고 학습이죠. 때로는 그 위치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주행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벤츠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코딩한 다음에 LED 코드를 넣거나 그 다음에 차고 레벨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어댑테이션 또는 학습값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을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래밍, 부품 교환까지는 누구나 다 해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어댑테이션 또는 학습값 초기화, 주행학습은 특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요즘 뜨고 있는 겁니다. 많이들 도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주업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대한 설명과 코딩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 볼게요. 벤츠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드웨어 번호는 213-901-5504라는 건데 이게 또 실제 품번하고 똑같은 경우도 있고 품번과 별도로 하드웨어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번호가 있고, 팁을 드리자면 하드웨어 번호가 품번이 달라도 하드웨어 번호가 맞으면 쓸 수 있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번호가 이건 있는데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내가 원하는 걸로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품 장비로는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맞는 거를 넣거나 아니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부분은 보통은 이제 벤츠는 SCN, 키트4 정품으로 하면 SCN을 돌리지만 모나코로 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코딩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님들께서 말씀 이제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LED QR 코드를 인식해서 전용 장비를 넣잖아요. 이게 LED QR 코드 값이 이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BMW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이거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인데요. EME라는 부분이 있고 SM이라는 게 있고 KLE가 있는데, KLE는 이제 충전기 포트를 얘기하는 거고 EME는 DC-DC 컨버터와 AC-DC 컨버터와 모든 배터리,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EME로 가서 이 전기가 이제 모터로 제어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EME에서 이제 회생제동 장치를 다시 역으로 회생제동 전원을 이제 배터리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여기 구조 편성에 자세하게 보면은 하드웨어 번호, 이제 부트로드 번호, 소프트웨어 번호, 코딩 값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소프트웨어 버전을 최신을 넣냐, 그리고 소프트웨어 깨졌으면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하냐,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코딩은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품 부품을 끼면은 소프트웨어 버전 설정이 되어 왔지만 카푸드 값이 FFF에서 이제 코딩 값이 없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새 부품을 꼈을 때에는 보통은 코딩을 따로 넣어줘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 연구하고 있는 분야긴 한데 FSC 코드예요. 이거는 사실 F바디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할 만했는데 G바디부터는 너무 어려워요. 안 뚫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포인트를 준다면 내비게이션이나 HU 관련된 이제 것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오디오 있죠. 그 부분하고 카파스 카메라는 대표적으로 FSC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교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얘는 보안까지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잠금 장치 해제라는 개념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직 못 뚫었어요. 이거는 너무 속상해요. 잘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사실 내부 기밀 번호라서 이게 좀 아쉽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수입차 정비에 대한 해방 일지를 제가 마무리를 친다고 치면요. 경영 전략을 짜야 되냐, 마켓으로 할 거냐, 병원으로 해야 될 거냐. 이게 마켓 관련된 마케팅은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병원은 저처럼 병원처럼 하려고 하면 전문성과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고, 수입차 시작은 조령 진단기를 써야 됩니다. 상담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진단하고 정비한 다음에는 복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기. 예, 저도 다른 사람 가르쳐 주면 무료로 가르쳐 주지는 않고 유료로 가르쳐 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입차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좀 해방시켜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고요. 40분 정도나 35분 40분 정도를 내용을 준비를 했고, 나머지는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질문 관련된 부분은 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또 이 내용이 재밌다고 하면 뭐 2편 3편 뭐 또 아니면 그 질문에 따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